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자격증 준비로 매일 도서관을 갔었는데 예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애정을 정말 많이 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도 멀쩡히 졸업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화영 씨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당당하게 들이댈 수 없지만, 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화영 씨랑 만나보고 싶습니다. 화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당장 만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화영 씨는 무슨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면 지금 이렇게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눌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만날 틈도 없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데. 그리고 전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어요. 에이, 제가 연애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화영 씨는 어디 살아요? 저는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뭐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그건 안 맞고 제 스타일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저번에는 첫 시험이었는데 몇 점 차로 아쉽게 떨어졌다고요. 그럼 더 아쉬워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노닥거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누구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말 거시면 여기는 못 올 것 같네요. 아, 화영 씨,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밥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오래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 걸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누가 저랑 같이 연애 지금 당장 하재요? 그냥 서로 알아가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보니까 화영 씨도 늘 혼자서 와서 공부하다 가잖아요. 혼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외로워요? 그냥 여기서라도 친하게 지내자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리 쌀쌀맞게 굴어도 능글맞게 와서 농담도 던지며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 먹자며 다가오고 갈 때가 되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호들갑 떠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전 예비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자격증에 합격하고서도 매일 도서관에 같이 가주었어요. 공부하는 예민한 편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중요하다는 건 정리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면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남들처럼 달달한 연애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런 것도 데이트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어요. 화영아, 이렇게 매일 도서관만 오는 거 지겹지 않아? 남들은 연애한다고 하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벌써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도 어디 한 곳 가본 적도 없고 매일 이렇게 도서관만 오는데 미안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원준 씨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보다 얼른 원준 씨가 원하는 시험 합격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다른 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나는 화영이 안 만났으면 어쩌을까 싶네. 처음 도서관 왔을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도서관은 안 와도 돼. 아, 그러면 아예 만날 시간이 없나? 그럼 점심 먹을 때만 와. 화영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할게. 합격하고 나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신나게 데이트하자. 근데 오늘 점심은 뭐야? 어제는 영 부실하긴 하더라. 공부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화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좋잖아. 아, 오늘 점심? 오늘 그냥 떡갈비랑 밥이랑 싸웠는데 이것만 먹으면 부족해?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신경 써서 싼 건데.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싸볼게. 안 그래도 원준 씨 중간에 출출이 하는 거 같긴 하더라. 그래서 과일 좀 싸왔거든? 나중에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말해줘. 과일? 아, 그거 화장실 많이 가서 별론데. 어쨌든 화영이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기쁘다. 역시 화영이밖에 없어. 엄마한테도 네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엄마가 그런 거 살뜰하게 챙기니까 너무 좋대. 화영이 벌써부터 엄마한테 점수 땄네? 나중에 엄마가 화영이 진짜 잘해줄 거야. 그때는 예비 남편이 준비한다는 공무원 시험 내조를 해주는 게 전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남편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집중을 잘 못했고 공부하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전 불안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도시락을 싸가도 메뉴가 부실하다, 맛이 없다며 불평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죠. 전에 비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하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원준 씨, 괜찮아. 이것 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잖아. 다음에는 진짜 합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저번 시험 점수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올랐네. 원래 공무원 시험은 장기간으로 봐야 한다잖아. 원준 씨도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3, 4년은 공부할 생각이었다며.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원준 씨 열심히 잘 본 것 같아. 아,
너무 아깝다. 하나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건데. 아니, 그러게. 내가 도서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영이 너 오면 집중도 안 되고 신경 쓰여서 내가 그런 말 했던 건데. 아, 내가 아무리 3, 4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보니까 더 마음 아프네. 아, 오늘은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좀 쉬어야겠다. 아, 화영아, 미안. 내가 예민해서 그냥 말이 헛나왔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알지? 내가 너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잡았잖아. 내일부터 공부할 거거든. 근데 점심을 좀 일찍 먹으려고. 11시에는 도시락 가지고 와줘. 그래. 원준 씨도 열심히 했으니까 상심한 거 나도 알고 있어. 오늘은 푹 쉬어. 나도 그냥 가볼게. 원준 씨, 나 때문에 집중 안 되면 도시락도 그냥 가지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내가 가서 원준 씨 집중하고 있는 거 깨트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도시락 싸주니까 내가 점심 든든하게 먹는 거지. 오늘 술 마시면 내일은 해장해야 되겠다. 저번에 화영이가 만들어준 육개장 맛있더라. 그거 내일 끓여서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그리고 내 친구도 내일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거든? 2인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지? 예비 남편은 그 후 2번의 시험을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떨어졌을 때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2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듯 했죠.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도 도서관은 매일 왔지만 집중은 전보다 하지 못했고 매번 친구들을 불러내 조금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웠지만 예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러던 중 도서관 근처로 오셨던 예비 시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절 이미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원준이 요즘 어떠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같니?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노느라고 바쁜 거 같아가지고 말이야. 나도 나지만 너도 원준이가 시험 붙어서 일하고 다니는 거 원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옆에서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저렇게 매번 친구 불러 놀고 다니는 거 그냥 둘 거니? 도시락만 싸들고 다니면 뭐해? 정작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너라도 옆에서 다독여서 공부하게 시켜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제 공무원 합격 안 시킬 거야? 아, 저도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화를 내고 싸우면서 그래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원준 씨한테도 계속 말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험 못 본 게 자꾸 걸리는지 자리에 앉으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네가 돈이라도 내줄 거야? 에휴, 제 집에도 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된 게 고작 도시락만 싸고 다니면 되겠어? 이런 것도 주변이 편한 애야. 남자는 집중해서 자기 할 일 찾고 그러는 거야. 도시락만 싸주지 말고 애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가서 청소랑 빨래랑 좀 해주고 그래라. 어차피 너 원준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니? 니들 나이도 있고 30대 되기 전에 결혼은 해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다행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이 여유롭긴 하지만 제가 원준 씨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도시락도 요즘은 겨우겨우 싸고 있긴 한데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제가 여기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시락 직접 싸고 다니라는 거야? 아니면 사 먹고 다니라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밖에서 사 먹으라는 말이 나오니? 너는 참 도시락 싸는 게 뭐 별거라고. 나중에 너 원준이랑 결혼하면 아침부터 싹 다 차려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나마 원준이 입맛이 안 까다로우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너 이렇게 해놓고 원준이 공무원 안 되면 결혼 안 하겠다 입싹 닦는 거 아니지? 나 지켜볼 거야. 첫 만남부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비 남편의 내조를 더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그때는 어버버 하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점점 생각을 해보니 아무 사이도 아닌 단지 여자친구였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어찌된 일인지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제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며 얘기를 해 주더군요. 요새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아? 솔직히 저번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다 포기할까 싶었는데 화영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렸지. 내가 조금만 더 그랬더라면 화영이 너 나 떠났을 거잖아.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너한테 이런저런 말해봤는데 너 마음 떠난 거 같다면서.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시겁했는데.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친구들도 안 부르고 밥도 군말 없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원준 씨,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원준 씨 요새 통 공부도 안 했고 작년에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산으로 공부한 건 아니었잖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알아. 내가 딱 정신 차렸다니까. 안 그래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면 너한테 당당하게 프로포즈 할 거야. 우리 벌써 사귄 지 2년이나 넘었어. 화영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일하면서 나 내조해주느라 바쁜 거 다 알고 있어. 도시락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싸주고 정말 고마워. 알면 좀 열심히 해. 원준 씨 도시락 싸는 건 내 마음이라 정성 다 담아서 싸주는 거야. 우리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해보지도 못했잖아. 얼른 합격해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자. 나 마지막으로 믿을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회의감을 느끼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조에 열정을 다했어요. 도시락도 매일 싸줬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 청소, 빨래며 쉬는 날이면 가서 열심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난 후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벌써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 난 지금까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너랑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느껴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자.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된 건 아니지만 합격한 게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시험에 합격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결혼한다면 너랑 하고 싶다고. 정말? 원준 씨,
나도 원준 씨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지. 이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원준 씨가 공무원 합격을 하던 안 하던 나 솔직히 상관없어. 이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일 시작하겠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얘기는 먼저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야 무조건 내가 좋다면 환영하실 거야. 근데 우리 사귀면서 화영이 가족들 한 번도 안 본 거 알고 있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어서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 왜 나한테 가족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랐든 아무 상관없어.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말해야 하는 걸까 싶긴 했거든. 원준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다음에 가족들 소개해 줄게. 지금은 원준 씨도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 원준 씨 생각은 내가 알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한 거 먼저 준비하자. 알았지? 사실 예비 남편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줄곧 제 가족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사는 곳도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비 남편도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가족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 궁금해했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애하는 내내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마치 숨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고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합격까지도 발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비 남편은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있었는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 한참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파혼 선언을 했어요. 원준 씨,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야?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에 인사 가자며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나 진짜 혼란스러워서 그래. 3년 넘게 사귀고 결혼 준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 너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어? 내가 안 그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걸리는 게 있으니까 속이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그래, 뭐 창피하고 그래서 숨길 수 있다고 쳐.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날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 내가 뭘 숨겼다는 건데? 뭘 숨겨서 이렇게 기만했다고 난리냐고. 어제는 결혼식장 알아보자 어쩌자 했던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알고 계셔? 어머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왜 모르겠냐? 내가 다 말했는데. 너 진짜 소름 끼친다. 겉으로 하는 건 다 깔끔하고 멀끔하게 잘하고 다니더니만 다 사치였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배가 망신할 뻔했네. 너 내가 조회해보니까 기초수급자더라? 참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결혼까지 하려고 숨겼던 거냐?
진짜 소름 끼친다.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변명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하자. 그나마 그동안 애정 갖고 사귀었던 세월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너 이거 사기죄야. 알아? 뭐? 기초수급자? 당신 혹시 내 정보 가지고 조회해 본 거야? 조회해 보고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맞아? 그거 개인정보 무단으로 본 거 아니야? 무단으로 남의 정보 확인해 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나보고 속였느니 어쨌느니 지금이 발광하는 거야? 와, 나야말로 소름 끼친다. 내가 가족들 다음에 소개해준다고 했는데도 당신 조회를 해봤다고? 야, 네가 쪽팔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했겠지. 됐다. 조회 본 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겠지. 기초수급자라니. 참나. 야, 너는 너네 집 형편 좀 생각해. 멀쩡히 옷도 바꿔가면서 입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아유,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결혼해서도 내 등골 쏙쏙 빼먹으려고 했냐? 와,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주고 난리 부르스 쳤던 거구나. 이제야 네 속내를 알겠네. 거지랑은 결혼 못하겠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남편은 공무원이 되자마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본 듯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수급자라는 기록이 나와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말을 더 해보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듯 했어요. 거지와 결혼할 수 없다며 사라지라는 말을 듣고선 심장이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 오던 시모도 그 이후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몇 년 동안 내조하며 노력했던 게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싶어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전 시청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었는지 마침 거기에도 예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도 너 나 쫓아다니냐? 안 그래도 내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너구나 싶었는데 왜? 내가 마음 바뀌었을까봐? 아, 네가 기초수급자인데 뭘 내가 마음이 바뀌겠니? 끼리끼리도 몰라? 겨우 인사이동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구만. 여기까지 쫓아왔네. 너 계속 이렇게 나 찾아다니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 네 마음대로 착각하든지 뭐라든지 그건 네 자유인데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줄래? 내가 여길 너 보러 왔겠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너 보러 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된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여길 왜 널 보러 왔겠어? 그럼 여길 네가 올 이유가 뭔데? 기초수급자가 시청까지 와서 뭘 하려고? 왜? 구걸이라도 하려고?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려고? 야, 내가 아무리 너랑 사귀었다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도와줄 순 없어. 아직도 넌 인맥 이런 거 믿고 오는 거냐? 아무리 나 쫓아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뭔 개소리야. 너 쫓아온 거 아니라고. 나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있어서 온 거거든? 너야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 옆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자리 가서 네 할 일 하라고. 너랑 말 섞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예비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쳐다보니 아빠였어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가는 저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 잡고 말리는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 절 말리고선 아빠 앞으로 가 넙죽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와 무슨 사이냐며 물어보았죠. 아,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한번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업무 보시고 계셔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분이랑은 어떤 사이신지? 아, 제 딸입니다. 오늘은 시장님이랑 만나뵈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이랑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까 멀리서 보니까 딸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올해 사업장 열었지.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딸은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사장님 따님 분이시라고요? 아니 이분 기초수급자인데. 화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기초수급자 가정 아니었어? 아니 내가 그때 봤을 때 기초수급자였는데. 사장님, 그럼 사장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화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다른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 사장님이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사를 옮겨 제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행정 처리를 하고 지역 내 기부까지 많이 하시면서 예비 남편이랑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이 제 아빠라고 하니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난 후에 조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아왔던 것이고 주소지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아 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오해를 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 자신을 못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헛소리를 하며 결혼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전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란 말을 듣고서는 몇 년을 내조하면서 도와줬던 절 냉정하게 내쳤다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라고 하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속물처럼 느껴졌고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파혼을 통보한 이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예비 남편에게 듣고 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한 듯 싶었습니다. 화영아, 우리 진짜 좋았잖아. 솔직히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고 공무원 시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매일 도시락 싸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내줬던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그냥 네가 사치를 하는구나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싶어 철없는 애라고 생각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나한테 해명도 하지 않았어?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구나. 야,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파혼 통보하고 내 전화며 다 차단해놓고서는 뭘 해명하라는 거니? 그리고 내 일하면서 네 집도 치워줘. 매일 도시락도 싸줘. 아프다고 하면 밤새 병간호도 해줘.
심지어 공무원 시험 내용 정리까지 해주는 여자친구 은혜도 모르고 버린 거 너 아니야? 그래놓고 뭘 해명을 해? 그런다고 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면 넌 그냥 속물이야. 그게 뭐가 속물이야. 솔직히 너도 생각해봐. 기초수급자랑 같이 살고 싶은지. 난 진짜 네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가족들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거구나 생각했다고. 나도 억울해. 네가 애초에 가족 얘기도 다 꺼내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결혼하자. 우리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연애 말고 결혼하자. 헛소리 작작해. 우리 끝났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넌 애초에 날 네 성공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걸 알았을 때 뒤도 안 보고 버렸지.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고 해? 됐고,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니 제발 좀 찾아오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그동안 남의 정보 가지고 몰래 조회했던 거 다 신고할 거니까. 어떻게 남의 정보야. 네 정보인 줄 알고 조회했다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화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한테 잘 듣지도 않고 파혼 선언하고 잠수 탄 거 다 잘못했는데 이건 네 잘못도 있잖아. 우리 쌤쌤으로 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예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빌었지만 전 그런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제 집으로 예식장 팜플렛이며 웨딩 박람회 소식이며 이것저것 계속 보내셨죠. 몇 년의 세월을 제가 조건 없이 내조를 해줬을 때도 부족하다 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고 들으니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받아주지 않자 예비 남편은 아빠에게도 찾아가 자신이 혼인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라며 선언을 했습니다. 놀란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전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친정에 알리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참지 않고 바로 예비 남편이 사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예비 남편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가 다 망쳤다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죠. 전 그것도 모두 녹음했고 겁주는 말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소개팅이 들어오는 여자들의 정보도 다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수의 내역이 존재하니 징계는 더 엄중하게 내려졌고 결국 의원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의 고생으로 이뤄낸 결과를 본인 손으로 놓쳐버린 거죠. 전 혼자 일하면서 쭉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경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평일에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밖에 모르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저처럼 결핍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른 나이였지만 시댁에서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런 부분에 이끌려 남편이 참 좋았는데, 다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제 편이 돼줄 것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더 끌렸어요. 딸이 없었는데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온전히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따르도록 할게요. 민수 씨 바르고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가르쳐 줄 게 따로 뭐가 있어? 네가 어련히 잘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엔 다 못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살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연애 때부터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고 결혼 준비를 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정식으로 남편의 집안에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님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다행이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친정 엄마처럼 내가 잘 모실 거야.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난 건 3대가 덕을 쌓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로웠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8년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도 낳았고 아빠랑 단둘이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복작복작한 시댁이 좋아 자초해서 시댁과 함께 살게 된 나날이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두 다 좋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절 따뜻이 여겨주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며 결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소개한 뒤 모든 일상은 바뀌게 되었죠. 동서를 첫 소개하는 날, 동서는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학력도 스펙도 엄청난 재원이었고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였어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제가 봐도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 되려고 지금에서야 너희가 만났나 보구나. 네, 미국에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행사라고 아시죠?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그래도 대단하구나. 타국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난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었어. 여기에 네 형님 될 사람이랑 아주버님이셔. 형제들끼리니까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네, 그럼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종종 행사 때 많이 마주칠 텐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요. 나도 새 식구가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고 설렜는데
예슬 씨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동서 사이도 잘 지낼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다. 너무 기쁘네. 어머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식구가 된 만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동서는 제 번호를 시동생에게 물어물어 저에게 전화를 하였어요.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가구 좀 같이 보러 가자고 전화를 한 것인데 이번 기회야말로 동서와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을 할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를 만나는 그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서 때문에 상처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같이 가구 좀 고르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 가구 어때요? 저희 신혼집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무래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나야 좋지. 동서랑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도 하고. 그 가구 너무 심플하니 예쁘다. 동서네 신혼집이랑 어울리는데? 아, 친해져요? 우리가? 그냥 뭐 행사 때나 모임 때 가끔 보는 거죠. 딱히 저희가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은 아니잖아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의아했거든요. 바보같이 그때는 맞받아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동선의 가구를 봐주는 내내 머릿속에서 사회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동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라며 물어본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동서의 대답은 또다시 제 길을 의심케 하는 말들 뿐이라 놀랐어요. 동서, 내가 좀 소심해서 그럴 순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야?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 뭐 동서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싶어서. 행여나 내가 밖에서 만났다면 동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건가? 아, 그 말? 뭐, 말 그대로죠. 제가 그냥 솔직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워낙 솔직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사실 저 같은 고학력 스펙을 가진 사람을 형님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형님은 그냥 물류센터 격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은 없어서. 그럼 그 말이 지금 본인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으니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친해질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한 말이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댁 가서는 잘 지내는 신용은 할게요. 그런데 막 친한 척은 말아주세요. 동서 이중인격이구나. 그런 성격인지 전혀 몰랐네. 난 또 동서가 가구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길래 동서지간에 우애 좀 다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 초장에 누르려고 부른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알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야. 네, 뭐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가구 골라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역시나 안목이 영 아니네요. 안목마저 좀 좋았다면 형님이랑 사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했겠지만 오늘 골라주신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역시나 했고요. 동서 이런 사람인 거 도련님도 알아? 이건 인성 문제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형님이 좀 고지식한 거죠. 원래 이렇게 전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까놓은 김에 얘기 하나 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 집 재산 다 탐낼 생각은 아니시죠? 형님한텐 너무 가분한 재산이잖아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전 이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식장에서 봬요. 뭐 오늘 있었던 일, 뭐 알아서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그럼 이만.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고 너무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사실 대놓고 더 따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동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네 집 재산 얘기를 들먹이며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겨우 중소기업 격리나 하는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였지만 차마 자존심이 상하고 괜한 분란만 될까 싶어 말을 아꼈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보신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초를 치고 싶진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챙겨주신 시어머니에게 근심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네 동서되는 사람이랑 가구 잘 보고 왔니? 어때? 성격도 좋고 너랑 아주 딱이지? 너도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무던하고 좋으니까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들들 있는 거 장가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다.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속 후련하시니까 더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한이 없다. 너도 동서 생겼으니까 혼자 대소사 짊어지지 말고 동서랑 같이 나눠가며 해라. 힘드니까. 에이,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저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집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큰 며느리.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도 된단다. 늘 좋으신 분께 저의 고충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싹부터 나랑 다른 인간이니 그냥 상종을 말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댁에 관례적인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모든 대소사를 저와 시어머니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 역시 따로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 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절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제 전화를 받고 와서 저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 동서는 행사가 거의 시작되기 전 느지막이 시댁에 도착하여 시어머니에겐 착한 척 다정한 척을 하며 저에겐 따로 손톱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중의 얼굴을 보이며 행동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형님도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워낙 일도 바쁘고 직함도 팀장이다 보니까. 에이, 됐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큰애가 혼자 많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거들어 주렴. 네, 그래야죠. 어머님은 거실 가셔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나머지 형님이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까 그네 혼자 고생 안 해도 돼서 참 좋다. 뭐 상차림이야 너희들이 무조건 준비해라는 아니지만 부엌이 복닥복닥하니 참 보기 좋아. 그네야, 둘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릇이며 음식 놓는 거 하나하나 잘 알려줘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은걸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제가 형님 옆에서 열심히 조수노릇 할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거실에 내보낸 뒤 동서는 또다시 저에게만 본색을 드러냈어요. 인간이 왜 이럴까 싶고 살다 살다 이런 인간은 또 처음 겪어봤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뿐이었죠. 화도 났지만 애써 침착해야 했어요. 나이도 제가 훨씬 많고 이런 인격장애 인간을 취급해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그저 상처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주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형님이군요. 설마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거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일반 물류센터 다니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직위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해하시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한테 이유를 설명해? 동서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 어차피 동서도 나랑 말 섞고 싶지 않아 하고 나 역시 그런 동서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저에 대한 자격지심 아니고요. 형님 되는 자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매일 생각했는데 하필 저와 격이 너무 안 맞는 분이라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이중인격 인간이 내 동서 자리로 들어왔다는 게 참 한탄스럽네. 그저 할 말이라곤 본인의 고스펙 내세워서 앞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동서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이젠 좀 솔직해 보세요. 장남이라고 혹시 이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저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사람 잘못 봤어. 스펙만 좋지 얼마나 없이 자랐길래 돈에 환장을 해? 뭐예요? 속물 아닌 척 하기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엄청 많이 봤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거. 정신 차려.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 해대는 꼴이라니. 동서의 이런 속물근성 진짜 대단하다. 말이 다 안 나오네. 제가 이렇게 단칼에 말을 자르자 동서는 아주 어이없어 하였고 그나마 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 동서네가 돌아간 뒤 마음이 많이 속상해 혼자 부엌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언제나 다정하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물어오시더라고요. 차마 며느리가 둘이라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답지 않게 무슨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런 거니? 말을 해봐.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야말로 너무 좋아요. 혹시 네 동서 때문에 그러냐? 걔가 너 속상하게 하든? 뭐 나야 네가 시실콜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거나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알겠지? 내가 뭐 힘이 돼주지 못할지라도 들어는 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도 제가 동서 때문에 심란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저의 편에 서서 생각해주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기분이 나름 많이 풀렸어요. 엄마가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친정엄마 그 이상이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더 입이 안 떨어졌고 그냥 나 혼자 삭히자라는 마음으로 미련하게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중간 동서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저 웃으며 지내온 날들이었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1년에 한 번 시대의 김장날이 되었는데 늘 하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과 장을 보고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매년 이렇게 김장을 도와주냐, 힘들게.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난 그냥 내가 담근 김치 사람들이 하도 잘 먹어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너 힘드니까 진짜 쉬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 하루 푹 쉬어. 에이, 저 어머님 도와주는 게 제 낙이라니깐요. 그리고 김장날 수육도 먹고 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힘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해주세요. 너를 어떻게 안 이뻐하겠냐.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말도 이쁘게 하고 이 늙은 시엠이 말동무도 해주고 고맙다. 어머님은 김장 때마다 한사코 거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런 게 정이지 싶어 매년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있을 무렵 시동생과 동서가 방문을 해서 김장김치를 가져가려고 큰 통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 시동생은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에게 좀 거들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동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애써 굳이 김장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며 그저 쉬라고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은 애들 왔니? 여기 통 두거라. 김장김치 가져가서 김치냉장고에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거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지금 먹고 있는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손맛 좀 배워야겠어요. 어쩜 그리 손맛이 좋으실까? 그러지 말고 엄마 좀 거들어줘, 자기야. 뭐 요리도 배우고 싶어 했잖아. 형수님도 힘드시니까 같이 거들면 되겠다. 내가? 나 이런 거 못하잖아. 그냥 나중에 어머님한테 와서 레시피만 가져가지 뭐. 어머님, 그래도 되죠? 전 워낙 똥손이라. 그래, 그냥 들어가서 쉬어. 얘 큰애야, 너도 그냥 쉬어라. 한사코 쉬어도 된다는데 꼭 이런다니까. 너도 들어가. 아니에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 이제 찹쌀풀 넣어야 하죠? 제가 주방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하고 계세요? 한사코 쉬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서가 얄밉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념거리를 찾아 주방으로 갈 무렵 동서가 따라 들어오면서 역시나 속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인간 같았고 어쩜 그리 적대적이고 무례한지 참 살다 그런 인간 종족은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머님 옆에서 살랑살랑 비위 맞추면서 아주 갖은 예쁨 다 받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수란 말이야. 뭐야? 동서,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매번 적대적으로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지? 형님한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어도 김장 같은 건 형님이 혼자 해도 될 일인 거 아시죠? 전 고스펙이고 형님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늘 굴보쌈이랑 김장김치 같이 들고 갈 거니까 잘 싸주기나 하세요. 그리고 이딴 일은 양심상 형님이 다 해야죠. 어머님이 아무리 쉬라고 하셔도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굳은 일은 알아서 딱딱 해야지. 본인이 도와주는 것 마냥 하면 되겠어요? 웃겨 진짜.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반격을 하려고 할 때 주방에 뭘 좀 가지러 오셨다가 저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동서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처음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과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극대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동서 또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께 애써 변명을 하였지만 어머님한테 통할 리는 만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며 동서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역시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여태까지 너네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앞에서는 상냥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인데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내 집에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형님이 계속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저보곤 하는 것도 없냐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설마하니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어머님도 참, 노용 푸세요. 오해 푸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진실성이 없어서 되겠어? 제가 아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형님이 늦게 와서 뭘 도와주냐고 화내셨잖아요. 형님도 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뭐야?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진짜 최악이구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너란 인간.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시엠일 몰로 보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겼지.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네가 한 행동 책임져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형님을 업신여기니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동서면전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대야를 던지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제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제 정체를 밝히자 동서는 설마 그럴 일이 없다며 바로 뒤집어지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 역시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황당했는지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네 형님 부친이 뭐하는 사람인 줄이나 알고 너 까부는 거야? 네가 그렇게 스펙 따지니 내가 말해줘야겠다. 너네 형님네 부친 네가 다니는 대행사인가 뭔지 하는 곳에 임원이야. 그거 알아? 혹시 김만철이라고 들어봤나 몰라? 그 대행사 창업주랑 거의 동고동락하며 지금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네? 이사님이 형님네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근데 형님은 중소기업에서 고작 말단선이나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형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제가 다니는 곳을 알았을 텐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원인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아니 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맞아요? 아버지랑 나랑은 별개니까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
근데 동서꼴을 보아하니 말을 해야겠네. 겨우 회사 팀장 주제에 이사 딸이랑 눈 똑바로 마주치고 말할 짬이나 돼? 나도 동서한테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두고 봐.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애써 참고 참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마당에 나도 동서한테 당한 스트레스 그대로 갚아줘야지. 고얀 것 같으니라고. 썩 나가. 이제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둘째가 너랑 끝까지 산다고 하면 걔도 안 볼 거니까. 아니 어머님, 형님 다 오해예요. 제가 요새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참 변명도 가지가지다. 어디서 우울증을 노네? 내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내뱉나 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내쫓았고 그렇게 시동생까지 쫓겨났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동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동서가 다니는 회사 이사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빈 것 같은 찜찜함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 또한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며 절대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형님, 오해는 푸셔야죠. 전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너무 죄송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해 풀고 사이좋은 동서지간 해봐요. 아무래도 알아가는 과정에 작은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닝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우리 아빠 딸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사과했을까? 웃기지 마. 이 속물 같은 것. 동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만나면 안 될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다신 볼 일 없으시다고 하니까.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야. 아, 참 아마 인사발령도 떨어질걸?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당할 수만은 없어서. 형님, 그건 반칙이죠. 왜 우리 둘 사이 일을 어머님이랑 이사님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긴.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맞는 게 되고 그리고 너 그렇게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해봐. 네 고스펙으로 어딜 못 가겠니?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 대접해준 내가 바보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여 동서는 지방 사무실로 자천이 됐지만 거의 그건 그만두라는 말이었기에 동서는 그 좋은 회사 울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회사 내에서도 학벌 가지고 직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오히려 자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동서의 교활함이 세세하게 적혔다고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엄청 줄줄 새는 바가지였던 것이에요. 이 게시판 얘기를 들으니 참 인간이 왜 그러냐는 말밖에 안 나왔고 웃겼어요. 내가 이 회사 왜 나가야 해? 내가 왜? 나 여기 팀장이야. 감히 나를 내쫓아? 나 같은 인재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고? 당신 팔자 당신이 꼰 거지. 미국 유학 몇 년 다녀온 걸로 엄청 뻐기더니 꼴 좋다. 다신 이 회사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요. 나 여기 팀장이야. 너 인사평가 빵점 맞고 싶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서 말단 직원이 나한테 함부로 해? 정신 못 차렸나 본데? 당신 자천이야. 아니지, 이건 나가라는 말이지. 어떻게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일하겠어? 잘해봐, 안녕. 회사에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자천이지만 사실상 나가라고 권유한 것이고 동서는 그렇게 잡아든 회사도 잃고 시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사랑보다 재산이 탐나서 알랑방귀 끼어댔겠지만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흘렀나? 동서네와는 거의 손절하다시피 하였고 2년 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저런 여자와 살고 싶지 않다면서 서방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대단하신 게 서방님이 이혼을 하고 오자 그제야 서방님도 이 집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품어주는 너 자체도 엄마가 많이 실망했는데 이제야 네가 정신이 든 모양이니 앞으로 편하게 이 집 드나들도록 해. 그 여자애랑은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난 없이 살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인간성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너도 엄마 성격 잘 알지? 그래도 너도 귀중한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 아이와 이혼은 잘한 일이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잘 이끌고 가보려고 했지만 점점 인간성이 나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참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괜히 형수님한테 상처만 드린 것 같아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서방님도 뭐 그런 걸 아시고 결혼한 건가요? 그래도 이제라도 안정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죠. 전 괜찮아요. 우리가 더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자. 그 나이가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둘째 너도 나랑 네 전와이프 사이에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요.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여자랑 2년이나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동서는 결국 좋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동생에게 이혼까지 당했어요.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결혼 후 재산에 일조한 금액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재산은 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 듣기론 지금은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약직으로 그나마 버티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동서는 성격과 인간성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에요.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던 동서였기 때문에 이혼녀에 작은 출판사를 다니는 동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였죠. 애초에 제 길을 누르고 자존감을 챙기려다 모든 걸 다 잃고 새가 된 동서가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번에 동서를 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어머님과 친정엄마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더욱 애틋해졌달까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좋을 정도로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특별하답니다. 저희 경험담을 한번 써보았는데 막상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 또다시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이 글을 마치고 어머님과 데이트나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삼복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 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 애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모는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내어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 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척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혼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혼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시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이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시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의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해 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